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소속이 이제 2개 더 있었는데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이랑 이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인데요. 이 중에서 돈을 버는 곳은 국립산림과학원이고요. 나머지 2개는 일종의 이제 학회나 모임인 거고, 사실은 제 일보다 이제 돈 안 되는 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된 활동이 이제 옛날 말로 이제 역사 대중화죠. 옛날 같은 경우는 역사학이라는 게 있고, 이 역사학이라는 거 어떻게 쉽게 대중에게 전달할까라는 고민이었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공공 역사는 되게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역사 대중화를 포함하지만 이게 단순히 학을 대중에게 전달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 문제나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역사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공공 역사 가지고 2차례 정도 토론이나 했는데, 그때는 주로 문제의식이 그런 겁니다. 학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공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어서 그런 발표만 해오다가 오늘 이제 학교에 계신, 교육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발표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전혀 대화나 토론 이런 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제가 교육 현장을 아예 모릅니다. 근데 학교의 교육 현장을 모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교육 주로 함양을 하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좀 접목될 수 있는 사례가 뭘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육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과연 도입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거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사실은 이게 올라오는 그건데, 이게 지금 JPG로 바뀌어가지고 덮어져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안 가려졌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받았던 저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책 있잖아요. 저게 그 원본입니다.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외국에서 읽을 수 없는 책인데, 여기 표지를 보시면 혹시 아시나요? 이 수변가 간호사라는 이 동상이 잘 안 보이시죠? 수변가 간호사라는 동상이 있어요. 이 기념관에. 이 기념관이 뭐냐면 그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그 康기념관이라고 제2차 세계대전 기념한 곳이거든요. 그럼 이 수변가 간호사라는 동상이 크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2차 세계대전에 종전 소식이 터지는 게 아니라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할 때 그냥 눈 마주쳤던 수변가 간호사가 키스를 한 거예요. 이 장면을 라이프,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유명한 원래 잡지죠, 사진 잡지, 라이프지 기사가 찍어가지고 흑백 사진입니다 원래. 근데 이거는 그거를 이렇게 재현을 한 거예요, 동상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2차 세계대전 종전의 상징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더 다른 얘기도 있는데, 이 실제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 찾는 일도 있었고,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미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실제로 미국에, 여기 말고 미국에도 동상이 있는데, 이 간호사 팔에다 미투라고 써놓는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동상의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2차 세계대전의 종종으로서 평화의 상징이었다면 누군가한테는 이게 어찌 보면 성추행, 성희롱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 이제 미투보다는 이 전쟁에 대해서 잠깐 깔고 얘기를 하는 게, 옆에 보시면 여기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용맹한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용산의 전쟁기념관을 가보면 이런 동상이 엄청 많아요. 무슨 6탄 용사들 해가지고 몸을 던져서 폭탄을 안고 들어가서 이제 전차를 폭파시킨다든가 그랬던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동상도 있고, 여기는 없지만은 심지어 그 사격 연습장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가서 쏠 수 있어요. 진짜 총은 아닌데, 진짜 총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런 천탑이 되게 많아요. 이 두 박물관은 비교해 보면, 그리고 전쟁기념관 안에는 왜 이렇게 무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무슨 저기 밀리터리 박물관처럼 무기도 굉장히 많고 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근데 康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무기류는 굉장히 적고, 뭐가 많냐면은 당시에 군인들의 삶, 그리고 전쟁 시 당했던 민간인들의 피해 문제, 사람들의 삶이 주로 있는 게 康기념관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프랑스에서 전쟁을 기념하는 방식이랑 한국에서 전쟁을 기념하는 방식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거죠. 이 두 개의 동상만 봐도 느껴지는 게 여기는 이제 평화박물관으로서 전쟁은 더 이상 안 된다. 유럽의 전쟁은 또 안 된다는 어떤 평화라는 걸 내세운다면 한국은 심지어 그 사격도 연습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전 국민의 어떤 군사화 그리고 전 국민의 어떤 북한을 보면은 다 이렇게 총을 쏴야 된다라는 또 호전성을 되게 기르는 느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전쟁기념관 갔을 때 제일 좀 감명 깊게 봤던 건 여기는 없는데 시계였어요. 6월 25일 새벽 2시 딱 시계가 있거든요. 세상에 전쟁을 기념하는데 이렇게 시간 분초 단위로 기억하는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역사를 기념하는 방식이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반공주의적이고 그런 식의 기념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평화박물관으로 가기엔 되게 힘든 구조 속에 있다. 이걸 처음에 제가 서두에 보여드린 건 한국은 공공역사라는 거를 도입하기 되게 좋지만 그 풍토가 되게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도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영역에서든 한국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쓴 램지어 사태도 있고 그리고 그 조선구마사 그리고 반중국 운동 같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되게 이분법적으로 역사가 남아져 있어서 이 역사가 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의 영역에서 역사가 굉장히 발현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건전한 토론 문화라는 건 굉장히 없는 상태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따가도 말씀드리자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학계 출신의 교수들이 다 검정하고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실제로 교과서 내용의 역사 교육에 대해서는 못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한국의 역사를 인식하는 풍토 자체가 국사체계라는 거에 이제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거꾸로 그러기 때문에 공공역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는 이렇게 좀 한국에서 이런 거죠. 공공역사를 되게 말하긴 좋지만 뭔가를 다른 얘기를 하기도 되게 힘든 느낌. 해서 일단은 제 서두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공공역사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간단하게는 이 역사 소비, 역사 대중화를 좀 보면은 사실은 역사라는 게 한국에서는 되게 흥미가 되게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부터 예능, 교양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까지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재현되어 있고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비평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혹시 황현필이라고 아시나요? 황현필? 요새 유튜브 그러니까 설민석이 그 논문 표절로 내려가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인데 이분은 저는 솔직히 설민석을 봤을 땐 뭐 비판적이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뭐 학원 강사였어? 뭐 국사체계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일정 부분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세계사는 하도 다른 걸 건들다 보니까 일이 터진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황현필이라는 사람은 좀 심한 게 소위 말하는 한당국이나 그리고 이제 고조선이 저기 어디죠?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를 믿고 있는 그 학원 역사 강사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제 역사이다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덕일 유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이고 가장 전형적인 건 예능 교양에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1박 2일에서 안중근 의사를 이제 만나러 가다라는 편을 해서 안중근에 대한 이제 역사를 추적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한도전에서 역사 특집을 했을 때 이 신치호가 말한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식으로 역사를 굉장히 레토릭 해서 만들어서 예능 교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면 황현필이나 설민석처럼 역사라는 것이 개인 미디어, 근데 개인이 되게 재밌게 설명하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그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역사의 내러티브화를 해서 재밌게 가르치지만 그 속에 갖고 있는 거는 되게 단순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1970년대 국정교과서 수준의 이야기가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안 하면 인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는 없지만은 혹시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SBS. 네, 거기 보면은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일단은 뭐 일본의 친일 쪽으로 가는 이제 동생이 있고 원래는 이제 동네에서 양아치였다 편하게 양아치였지만 동학으로 가서 다시 운동을 하지만 동학이라는 것이 꼭 어떤 국가 전봉이나 번역을 꿈꾸는 건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를 보여줬던 드라마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인물들의 감정도 되게 얽혀 설키니까 시청률이 잘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학계에서는 평가가 되게 좋았는데 하여튼 미디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의 익숙한 역사, 단순한 역사, 이분법적 역사를 얘기하는 게 상업적 성공에서 주요 요인으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이분법적 역사관이 되게 퍼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도 있죠. 사실은 그 황옥 경부를 다뤘던 밀정이라는 영화. 근데 밀정 같은 경우에는 결론이 있는데, 예? 밀정이 되게 재밌었다고. 예, 밀정 되게 재밌었죠. 재밌었는데, 네, 결말이 마지막에 결말이. 근데 황옥 경부는 실존 인물이에요. 그리고 역사학계에서 평가하기를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 쪽의 밀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좀 우세해요. 논쟁은 있는데 아직도 이게 실제로 친일파여서 독립운동 들어 스파이를 한 사람이냐 아니면 거꾸로 독립운동계에 스파이를 했던 사람이 했을 땐 학계에서 후자라고 보는 측면이 더 강하긴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화를 그렇게 만든 거죠. 결말은 좀 아쉽지만 그렇게 접근해서 만드는 영화들이라는 것이 학계 연구 성과도 돼 있고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앞에 그렇게 얘기한 거는 저희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 이렇게 역사 소비가 막 되고 있는데 일단은 역사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황현피나 이런 사람들 소위 한당고기를 믿거나 어떤 되게 국수주의적 쇼비니즘적 역사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조선구마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충격을 먹은 저는 사태긴 한데 대중역사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확증 편향 형상이라고 해서 뭐냐면 대중은 자기가 믿고 있는 역사 이해에 다른 걸 안 믿어. 그러니까 어서 유튜브에서 봤든 자기가 믿는 역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 보니 그거에 모든 걸 껴맞추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사이에는 당연히 역사는 국익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이건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이러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우리도 이래야 될까라는 거는 고민 중이긴 한데 이런 사태고 역사에서는 사실은 요새도 교과서가 내재적 발전론 중심으로 써있겠죠. 당연히. 식민사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내재적 발전론, 자본주의 맹아론을 가졌던 역사학 그리고 그 한편에는 민주사관이라고 해서 변혁을 추구했던 이 실천적 역사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학계에서는 이거 두 개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재적 발전론은 더 이상 학계에서는 취급을 그러니까 대세로서 취급을 못 받아. 근데 대중의 역사는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이 여전히 대세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고 그게 국사니까. 그리고 이제 민중사관이라 그래서 일종의 뭐 혁명인 거죠. 어떤 세상을 더 바꿔보자는 혁명이 추구가 떨어지면서 소련 붕괴도 떨어지면서 역사학 자체가 지금 연구의 대세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연구하고 있어요 다들.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 젠더 여성사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민중사관이 아닌 민중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역사학 자체가 뭔가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다 지금 퍼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학문 쪽으로서의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면은 뭐가 보이고 있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역사가 막 미디어나 이런 데 막 재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역사를 전공했는데 저렇게 재현되고 있는 역사학에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사학계가 참여의 문제가 터졌는데 제가 말씀드린 말은 학문적 위기 속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면 아래에 있는 건 역사학을 해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졌어요. 대학 학령 인구도 줄고 교수 자리도 없어지고 많은 연구들이 적어지는 상태.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70년대 미국에서 공공역사가 나왔을 때랑 똑같아요. 미국도 교수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역사가 붐이 불어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걸 수용할 만한 체계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을 취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학위를 따게 했으면. 그래서 나왔던 게 미국도 공공역사고 독일도 유럽도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대학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역사 작업장 운동이랑 역사 공방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인 거죠. 공공역사가 대두되는 건. 일단 학문 자체에 대한 발전 동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주목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취업 자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세 개 정도인데,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공공역사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역사학계에 이제 대두가 된 거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아직 철학적, 이론적,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전쟁기념관이 지금도 안 바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전쟁기념관도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낀 건 작년에 갔을 때 추모실이 있는데, 추모를 어떻게 해놨냐면, 저는 이제 추모실이라고 동상 또 세워놓고 그랬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 군인들의 군번이랑 명패를 다 그냥 전시해놨더라고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딱 들어가면 그냥 추모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뭔가. 근데 거기는 국가주의 이런 거보다는 개인이 전쟁에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러티브로 돼 있어서 살짝은 바뀌고 있나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럼 이제 공공역사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역사라는 거는 엄청 큰 개념이에요. 그럼 앞에 선행되고 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 작업장이나 역사 공방, 기억문화, 역사문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에서 말을 해버렸었는데, 역사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에서 나온 걸로써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역사라는 거. 자기 역사 쓰기 운동. 역사 공방도 마찬가지 자기 역사 쓰는 거고, 기억문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억을 어떻게 역사로 끌어올릴까라는 거. 역사 문화는 좀 인식과 가까운데 각 시대별로 정해져 있던 역사 양식과 문화라는 것이 현재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역사 문화라는 거 아까 동상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평화의 어떤 상징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미투의 느낌으로 바뀌고 있는, 문화가 바뀐다는, 그런 걸 모두 다 포괄하고 있는 게 공공역사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를 못해요. 이거를 요새 보면. 이거는 저 책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읽어보면 사실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 크다. 그리고 공공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재현이 다 공공역사다라고 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공공의 영역이라고 판단하는 곳이 곧 공공역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주관적으로 결정하면 될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역사의 개념이 쭉 있는데, 이거는 로버트 켈리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도 힘드니까 공공역사를 만드는 건데, 핵심적인 거는 왜 공공역사라는, 뭐 역사 대중화도 있고 모두 있는데 왜 공공역사라는 개념을 갖고 왔냐 하면, 이게 과정을 그러니까 대학에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붙인 이름이 공공역사인 거예요. 역사 대중화라는 이름으로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퍼블릭을 갖고 와서 공공역사라는 개념을 붙여서 과정, 석사과정부터 박사과정까지의 이 역사 교육 제도를 대학에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게 78년에 그래서 만들어졌고, 2009년, 2012년에 걸쳐서 이 공공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커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개념이 되게 크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탈중심적입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재현이라 그래서 뭐 소셜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아니면은 뭐 연극 공연도 돼요. 그리고 영화, 드라마, 예능,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모든 다양한 소비와 재현을 공공역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역사에 관련되고 공공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이 과정을 합리적으로 중지하고 이제 매개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박물관에 계신 학예사, 연구자, 대학, 학교에 계신 교사, 소설가, 영화감독, 만화가, 운동가 등 모든 사람들이 공공역사에 참여를 하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토론과 합리적으로 중재하는 매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뭔지는 사실은 구체적인 예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개념을 이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면 사실 되게 공허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뒤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게 어떤 역할인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책에 나와 있는 신드로프의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공공역사는 납득할 수 있고 다채로운 역사 내러티브를 제공하고자 하고, 그리고 역사를 문화적 기억의 공간으로 재개념하고자 한다라는 이제 개념을 저희 책에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납득할 수 있고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납득이 돼야 되는 역사, 사회 발전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역사라는 것이 공공의 역사다. 그래서 친드로프의 얘기에서는 저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렇게 바탕할 수 있는 속에서 역사를 다시 개념화 시켜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에는 개념은 사실은 되게 범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사례 중심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공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사실 역사 부정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도 많고 한국에도 많죠. 뭐 한국의 대표적인 거는 5.18 북한군 침투설이 있고 일본의 역사 부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홀로코스트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치의 균형성, 공공역사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이냐, 민주주의적 주체, 공공선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탈중심적이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학을 전공하거나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나 열린 과거 및 역사, 그리고 누구나 거의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 속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돼야 된다. 그 사회적 합의를 우리는 공공이라는 걸로 부른다. 줄여서 이제 공공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이끄는 미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공공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미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공의 논의를 위해서는 당연히 미디어 활용이 필수적이다. 그럼 이게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지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이 소통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2019년에 혹시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라고 아시나요? 소속되신 분 계신가요? 아닌가요? 전국 역사교육 모임이라는 선생님, 거기 계신 선생님하고 다른 연구자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역사대중화 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송치중 선생님이시라는 분이셨는데,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저한테 얘기를 막 저희끼리 얘기하다가, 요새 애들이 남의 얘기를 10분 이상 안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애들을 10분 이상 역사를 듣게 할까. 근데 제가 이걸 막 쓰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러니까 10분도 안 듣지. 사실 대학에서는 그래도 애들이 이게 학점도 따야 되고 그래도 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전공을 한 거니까 나름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뭘 가르치거나 뭐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이따가 좀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 기억을 그래도 해주실 게 역사 지식의 공적 활용과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